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교수님 말씀 듣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갖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음 정권은 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실수를 바로잡는 거니까요. 실수를 바로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구체적인 방안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이제 촉진을 해서 자기 집을 가진 중산층 만들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저렴 싼 주택 공급에 주력을 하는데,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토교통부, 그다음 그 산하에 이제 LH, 뭐 또 서울시, 그리고 또 그 산하에 SH, 또 뭐 허그라는 기관, 주택도시기금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다른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네. 이런 주택 정책에 관여되는 이제 조직이라든지 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많고 또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국민들도 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주택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한 나라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성과도 있었던 것은 북유럽이나 이런 사실입니다. 네, 이상적인 네. 모델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기간에 그런 네, 성과를 네. 이제 내는 과정이 있었던 네, 건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쌓이고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은 있다고 보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 이 정책들을 해왔냐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자가주택 정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가 소유를 위한 부분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일종의 이게 중산층을 이제 형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정책이고,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정책의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주택 대출, 금융, 예,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 금융의 상당한 부분이 주택 금융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 대출 부분도 있고 그 대출을 유동화하는 영역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주택 금융을 활성화했던, 그래서 예를 들어서 LTV 같은 거, 이 그 주택 대출 비율 같은 것들이 뭐 80%, 9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주택 금융이 그만큼 발전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부동산 관련한 뭐 금융 상품들 보면 다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하는 역할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허드라고 해서 주택청 같은 거죠, 미국에. 허드가 하는 일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그런 주택 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하는 정책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주택 금융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택 금융을 공급을 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신에 이제 금리도 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장기간 대출이 그렇죠. 일어나야 되니까 뭐 보통 한 뭐 30년 예. 뭐 이런 장기 대출들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자가 소유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일본이 오히려 약간 낮은 나라고 60% 초반인데, 미국만 해도 한 65%,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70%인 그렇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3분의 2 정도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여건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정책 쪽으로 가게 되면 북유럽처럼 이제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고 네. 대신에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발달된 국가들은
그런 일종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주택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공공임대에 가까운 것인데 이걸 이제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네. 굳이 나누자면 이제 보편주의는 내가 원하면 그 임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주의. 그러니까 선별주의는 소득이 좀 적으니까 이 사람 우선적으로 네. 넣어주자. 이제 이렇게 보면 북유럽은 거의 보편주의. 보편주의. 그러니까 누구든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저렴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면 주택금융을 일으켜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사회민주주의 주거체제라고 해서 북유럽식 방식이죠. 사실 그걸 우리가 도달하겠다, 달성하겠다라는 것은 현재는 좀 저는 좀 쉽지 않아 어려운 보이네요. 얘기라고 보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제 미국 펜스 하에서 이렇게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기 소유의 주택이 많고 자기 집을 간 중산층이 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땅의 규모는 다르지만 뭐 경제 발전 상황이라든지 또 그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북유럽보다는 좀 미국 쪽 모델, 그러니까 주택 금융을 좀 더 확대한 쪽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깝다. 그런 보편주의 국가가 사실은 이제 소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 유형으로 보면 이제 소위 자유주의 주거 체제라는 거하고 보수주의 주거 체제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네. 미국은 소위 이제 자유주의 주거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주거 체제는 그런 주택 금융을 통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이 있고 민간 임대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이제 공공 지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가구의 한 5% 네. 그 전후 내지는 그 이하의 네. 저소득층을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실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미국, 뭐 호주, 네. 뭐 이제 영국은 좀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보수주의 국가에서 영국은 이제 대처 시절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온 건데 네. 보수주의 국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공공이 한 10% 전후는 해주고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사회적 임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임대인은 뭐냐면은 뭐 굳이 뭐 그 정확한 용어를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위 제3섹터라고 해서 순수 민간도 아니고 완전히 공공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저렴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에 공감하는 이제 민간 조직이 뭐 정부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좀 싼 임대료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내놨던 것이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제 보수주의 국가 내지는 이런 국가, 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공공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 이제 민간에게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이제 지도록 해서 너무 많은 임대료를 받거나 너무 많은 이익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뭐 북유럽식은 어렵지만 네. 최소한 우리는 자유주의 주거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국가가 조금 더 역할을 하면 보수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완전히 민간에다 다 맡기지는 말고 그렇다 해서 공공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정도 영역에서의 소위 사회적 임대인 이런 부분을 좀 소위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이제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꽤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걸 실패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실제로 많이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정책적 시도를 포기할 건 아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공공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확실한데 제3의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택에 관련해서 뭐 민간 주도로 많이 짓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사회라고 하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공공이 개입하는 모델인데 우리가 자유주의, 또 보수주의 중간 정도의 좀 모델을 찾아보면 좋겠다. 네.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그 주택 임대 관련법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사업자법이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또 공공주택법인데 2020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규정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법안을 만들긴 했는데 이런 법안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어떤 부분보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팔고 그런 금융을 어떻게 하고 뭐 청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이제 제도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인 것에 반해서 임대와 관련된 법은 굉장히 이제 관습적인 게 많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세라는 아주 이제 그렇죠. 전 세계 우리밖에 없는 네. 이게 이제 남미의 이제 일부 국가에서 목돈을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뭐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주택을 빌릴 때 이제 목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유일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가 오랜 세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어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든 겁니다. 80년대 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생겼냐? 가장 큰 이유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를 주고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라는 것의 우리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금,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을 주고 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확정일자라는 걸 이제 받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후에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다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실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의 이제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 문제, 이 보증금, 전세금 보호라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이고 그렇죠. 사업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전세 임대인이 최근에 다 등록하기로 바뀌었지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관청에 등록하고 이제 전세를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청에 등록을 하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대신에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줬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인데 이 법을 2015년에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고 네. 다른 하나가 공공주택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민간도 임대사업자고 LH 같은 공공도 임대사업자고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관할을 하다가 이제 공공을 띄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는 법이 2015년에 생겨나고 이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주택에 대한 뭐 소득 이런 모든 걸 신고를 받고 그걸 이제 세제 혜택을 줘가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법 이렇게 세 개가 존재했던 것인데 뭐 요걸 조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민간임대특별법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한다라는 관점으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100만 호 정도가 이제 추가 등록이 됐는데 원래 한 60, 70만 호 정도 있었던 건데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인센티브를 줬는데 사실은 이제 캐피탈 게인을 바랬던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들도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이 세제가 올라가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혜택을 보려고 들어오네. 이제 이게 문제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압박을 해서 매물로 내놓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자기가 그냥 사업자화 됐는데 이걸 혜택을 주니까
스스로 모순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2018년부터 혜택을 줄이다가 2020년에 약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매입 임대 아파트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다 말소시켜 버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 내놓든지 네. 뭔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도록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시기에 개정을 했는데 뭐 이걸 이제 왜 개정했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부세와 재산세의 강화 조치가 있었어요. 네. 양도세. 네. 그래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상당히 높게 올렸어요. 다주택자들은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돈 버는 사람 없게 한다는 이제 포부하에. 그렇죠. 예. 여러 집을 가진 예. 사람 더 예, 예.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틀림없이 임차료에 전가할 거다. 예. 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가를 못하게 하려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상한이라는 이제 그 숫자를 딱 예. 못을 받고 그 이상 못 올린다.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못 올리니까 이 사람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받지. 그럼 새로운 사람한테는 신규 계약이니까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쫓아내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렇죠. 예. 일회에 한해서 예. 그래서 이제 2년이 4년이 될 네. 수 있게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이제 계속 5% 내에서만 그렇죠. 예, 하도록 이렇게 이제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근데 이제 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종류가 원래 두 가지가 있었어요. 4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4년짜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4년으로 됐으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는 폐지. 그리고 8년도 10년으로.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특별법은 10년 장기 임대, 매입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법이 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4년짜리 1회 한해서 갱신하는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제 이렇게 법이 이제 바뀐 거죠.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사정이 이해는 돼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라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논의 과정에서의 비판들이 하나는 이제 당장에 내가 4년 동안 이제 못 올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앞으로 못 올리는 것까지 다 올릴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급을 했죠. 예, 기존 계약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주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약이 종료되면 이제 신규 계약은 특히 더 많이 오르는 그렇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가격은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호 이렇게 약간 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많이 오르면 굳이 전세금을 많이 안 올리는 게 이제 시장에 약간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최근에 주택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전세값을 굳이 안 올려도 임대인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법이 딱 들어오니까 임대료도 또 올려야 되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난 이제 21년 1년 내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했죠.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네. 된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임차인이 내가 계약갱신을 쓰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권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가 사용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법에 넣었어요. 그게 이제 집주인 이제 요구권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나는 연장하고 싶은데 내가 살겠다 이렇게. 5%밖에 못 올려주니까 못 받으니까 임대인들은 그럼 내가 들어갈게. 네. 당신 나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집주인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 집주인이 자기를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갱신하려고 했는데 그 자기 이제 알아보려고 갔더니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 가격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그렇죠. 가격대를 요구를 하니까 물건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진짜 곤란하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이제 삼중 가격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계약을 해서 5% 이내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정했던 경우들은 이제 5% 이내에서 되지만 완전히 신규 계약인 경우는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왜 또 3중이냐면 그럼 두 가지인데 그 중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 중간은 뭐냐면 5%가 아니라 저 나갈 수 없으니 그거보다 높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합의합시다. 네. 합의하면 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5% 지킨 가격, 신규 가격, 그 중간 가격 세 가지 가격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삼중 가격이라는 말이 생겼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똑같은 임대 물건인데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이제 블랙마켓이라고 이건 암시장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도입할 때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도 이거를 했고 뭐 이런 그 하는 나라들 도시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스웨덴의 경제학자가 도시를 파괴하려면 폭격을 하는 방법 말고 가장 유효한 방법이 임대료 상한제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대 주택을 고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엄청난 암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뭐 많이 해봐서 그 부작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거 왜 도입했냐 이런 문제 생길 거 다 알면서 왜 했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걸 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이걸 했냐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는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나라들에서는 무조건 나가지 않아요. 이거를 분쟁 조정을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판사가 판결을 해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갱신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 그냥 갱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우리는 제도적인 보완 없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규정만 딱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법에 따르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인이 허위를 했으면 나중에 가서 재판에 민사소송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뭘 하냐. 근데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조정권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분쟁이 나서 이거 내가 더 절실한지 주인이 들어온 게 맞는지 좀 해달라고 하면 주인이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임의조정이기 때문에. 물론 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이런 게 그냥 무력화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제가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뭐 보수주의 국가들, 뭐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들조차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부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정말 좀 논의도 하고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은 다 보완이 돼서 나왔을 텐데 그런 보완책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요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 6월인가에 그 세법 개정 후 직후에 이제 바로 개정이 됐거든요.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제가 안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수가 있냐. 그렇게 빨리. 예, 뭘 준비를 했길래 이걸 통과를 시키냐. 그래서 그때 3법이라는 걸 통과를 했어요. 3법이 뭐냐면은 계약갱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2법만 통과된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 전월세 신고제 왜 통과 못하냐? 전월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전월세의 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없으니까 신고를 받으려면 전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임대료 상한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아무런 신고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데 이 나머지 두 개는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킨 사람이 일부 있고 타협해서 해서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실제로 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들 중에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학교를 옮길 수도 없으니까 뭐 심각하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심각하죠. 암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법의 취지와 달리. 이거 통과됐을 때 이제 중개업소들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가냐 했더니 뭐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매일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막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난감하다 지금 상황이 이랬는데 제가 이제 1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답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꾸지 말아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람들은 더 현명하구나. 예. 시장이 맡겨야 될 부분을 이제 관습이나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나게 그래서 됐습니다. 보완이 상당히 좀 돼야 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직도 많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애를 봐줄 수 있는 뭐 시부모나 그 친부모가 옆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길 전세를 갔는데 그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직장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는데 더 정말 곡소리 나는 고통을 줬던 그런 법안의 문제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이제 집값 폭등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근데 주택 문제가 뭐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오르지 않은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는데 지역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보통 선진국들에서의 주택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금융 정책이 주 그것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 발생되는 주택 문제는 전부 지역 정부들의 그 영역이죠. 뭐 그쪽에 뭐 주정부가 됐든 또는 뭐 더 하위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가 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정책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앙 집중형으로 개발 시대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돼 왔고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런 주거 체제는 생산주의 주거 체제라고 해서 국가 주도의 어떤 주택 정책을 쓰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아예 정의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LH랑 똑같은 기관이 일본에 있는데 UR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UR이 현재는 어떤 상태냐? 민간 임대 회사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공공임대.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큰일 날 얘기인데 일본은 이미 이런 국가주의 방식이 없거든요. 거의 미국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국가가 역할하는 게 커요. 이제
그게 이제 국토부라는 조직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산하에 있는 LH라든지 뭐 허그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이제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청약자들, 청약기금 가지고 계시죠. 보통 한 집에 통장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주택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금이 180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든 주택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 주택도시기금, 청약자 돈으로 빌려주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유동화해서 주택 그 금융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것도 하지만 이 주택 기금이라. 근데 그 주택 기금의 출발이 뭐냐? 청약이라는. 청약이 왜 시작이 됐냐?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택지는 누가 공급했냐? 그게 이제 국가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가 이 민간의 어떻게 보면 자원을 그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의 청약자 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자금으로 또 공공임대도 짓고 이걸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거죠. 자, 우리 공공임대도 어느 정도 지었고, 네. 그 다음에 주택 보급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신도시나 이런 방식에 대한 사실은 문제점. 우리 LH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대장동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국가가 이제 모든 것을 관할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거기 대량 공급하고 뭐 자금 조달하고 막 이 방식들이 앞으로 당장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어떤 이런 그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 소위 생산주의적 주거 체제의 과거에 있었던 방식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분명히 효율적이고 뭔가 활용을 해야 하지만 과연 계속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자꾸 모든 것을 대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규제를 할 때도 특정 지역만 묶어서 조정 지역이다, 뭐 투기 지역이다 이렇게 자꾸 묶다 보니까 그 옆에 가서 막 이제 가격이 또 뛰고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결정을 계속 중앙에서 물론 지자체는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중앙에서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보면 수도권의 일부 어떤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뛰고 공급이 부족하고 이게 계속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국가가 다 계속 할 수 있겠냐.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지자체들이 그 역할을 이제는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게 더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분산이 일어나야 되고 또 민간도 거기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민간이라는 것도 순수 민간도 있고 또 정부가 어떻게든 그런 어떤 비영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민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조화를 이루도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느 날 갑자기 LH 사태나 또 다른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저는 계속 되풀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하고 민간에 이제 계속 맡기는 비율을 늘려야 또 지역이나 또 어떤 특정 지역의 수요에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살짝 이제 좀 그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럼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 뭐 강남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미국 뉴욕 집값을 누가 잡고, 런던 집값을 누가, 그건 이제 뭐 그걸 가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뭐 그 거기 뭐 강남 같은 경우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도 뭐 런던 집값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우리 지역 특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는 그런 정책도 좀 획기적으로 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사실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꼭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그린벨트를 풀고 안 풀고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과연 주택을
또 그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거였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랜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그린벨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 공급,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많이들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분당에다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 주상복합이라는 것을 선진국 대도시들은 다 도심에다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신도시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요가 이미 서울 권역을 벗어나서 상당히 광역화된 상태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그린벨트라는 곳으로 이제 그 택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넘친 수요가 예, 광역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약간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가 그 이 수도권 공간에 대해서 광범하게 좀 이 재배치를 하는 그런 그 아까 이제 교통망도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예. 주택 관련 세제가 이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그 주택 매각을 위한 출구 전략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정식의 시간에 하셨는데 추가적인 좀 설명. 이 주택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 사실은 뭐 이런 투기를 억제하거나 뭐 이런 거래를 어떤 규제하는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광범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걸 과하게 많이 가진 쪽의 어떤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는 저는 뭐 사회적인 정당성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과표와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실제 가격과 세금을 매기는 가격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으면 한 시가 대비 70% 정도, 뭐 단독이면 한 65, 토지 같으면 50, 뭐 상업용 건물은 막 20, 30, 막 이렇게 이게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자산인데 정확한 과표를 측정을 못함으로써 사실은 다르게 이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한다. 특히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그만큼 과표는 더 떨어지는 상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제의 변경을 할 때 이제 세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 과표를 어느 정도 이제 모든 부동산 유형에서 일정하게 비슷한 수준의 과표를 일단 책정을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걸 할 때도 그것을 행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법에 의해서. 예. 그리고 이제 과표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거고 그 세율과 관련해서는 뭐 보유세를 어느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강화해도 이게 이제 OECD 국가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가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당한 어떤 과세의 어떤 수준을 정하면 되는데 이제 거래 단계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죠. 특히 이제 그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히 이제 부동산에 한해서만 이게 이제 세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차이도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율을 자꾸 이제 과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양도세 너무 높으니까 이제 안 판다는 거죠. 버틴다는 거죠. 계속.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또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또 올리겠다고 자꾸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속 올린다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된 얘기지만
그때 증여라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세금으로 세율 이런 걸 조정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도세를 부담을 한다면 팔도록 해서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온 물건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사가는 이런 것들을 좀 원칙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예. 생각이죠. 좀 세금 체제나 세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계속 모든 세율을 올려서 압박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 임대 주택 정책이 좀 소극적이고 그 사회 임대 주택의 전면적인 개편도 없이 이제 공급 목표만 이제 좀 뭐 일종의 좀 발표만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큰데 뭐 어찌 됐건 뭐 사회 임대 주택도 제대로 지으려면 자금 마련도 해야 되고 또 운영 구조도 중요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임대주택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서구식 사회주택을 사실 염두에 두고 이제 운영 주체를 공공이나 민간이 아닌 이제 비영리의 어떤 기관들이 이제 제공하는 이걸 생각을 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이걸 제일 열심히 지난 몇 년간 했는데도 뭐 몇천 호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제3의 어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이 사실 고민거리고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토지 임대부라는 형태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는 뭐냐면은 토지 부분을 예를 들면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물 부분만 이제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 토지 임대부 주택도 보니까 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하는데도 거기 집값이 오르고 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도 이제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고 뭐 싱가포르 하나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지를 매입을 안 했으니까 건물만 부담하면 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 하지 비용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을 얼마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공에서는 원래 이걸 이제 1% 정도로 법에서 정했었는데 그러면 1%면은 좀 그래도 적은 임대료 비율이니까 뭐 할만한데 사실은 그건 공공에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뭐 민간이 과연 예를 들면 토지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이 전혀 안 되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 토지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토지 임대료를 높게 받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집값은 다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토지 임대부는 사실은 이제 국공유지에 한정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또 그렇다 그래서 그걸 또 분양을 하게 되면 낮은 토지 임대료 하에서 건물만 사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받는 사람은 좋아요. 차익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해주기가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제 뭐 국공유지 정도에는 좀 효율성이 있지만 다른 건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분양을 한다 그러면 또 상당히 그 공공 분양에 대한 너무 지나친 이익에 대한 또 환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에 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국공유지 같은 그렇죠? 경우. 아니 그건 뭐 저는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금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 뭐 미국 예를 많이 드셨는데 뭐 미국이 우리랑 다르긴 하지만 또 자본주의에 있어서 뭐 가장 이제 효율성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아마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 관련해서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유동화 상품 이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MBS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제도화됐고 IMF 위기 이후에 이제 개인들도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독점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공모 상장 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는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자산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이런데 이제 가계들이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뭐 80%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선진국에서는 도대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 50%, 4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큰 거죠. 월등히 높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80% 중에 절반은 소위 수익용 부동산이에요. 상가, 부동산 투자 많이 한 거죠. 뭐 임대주택, 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투자, 뭐 투자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만이 아니고. 그래서 직접 부동산을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상가를 사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자산은 우리가 주택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변동성이 우리나라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쪽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사실은 개인이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사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많이 사고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외국에서의 말하는 금융자산 구성 안에 뭐가 도대체 들어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을 그 금융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금융화해서 그 위험도를 낮춘 그런 이제 유동화 자산들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유동화 자산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리츠 주식은 일본 은행이 매년 매입을 해줘요. 가격 떨어지지 않게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은퇴자고 그리고 그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국은 위험이 높은 자산은 전문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이제 투자하고 보유하는 것이고 개인들은 그것이 유동화돼서 리스크가 적어진 상태에서의 자산을 취득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다 부동산 전문가 될 수 없고 주식 전문가 될 수 없는데 거의 뭐 도박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초고령 사회잖아요. 일본 은퇴하신 그 노인 계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ISA 계좌거든요. 근데 그 IS 계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IS 계좌 안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 리츠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ETF 방식으로 이제 이 변동성이 적은 금융자산을 이제 취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어떤 문제랑 연관이 있냐면 우리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 뛰는 게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유동성을 어딘가에 이제 안전적인 자산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책이거든요. 그 이제 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서 이제 주식이 좀 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막 몰려서 또 했다 피해보고 또 부동산 좀 한다 그러면 또 잘 모르면서 뭐 토지나 상가 잘못 샀다가 또 큰 피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검증된 네, 회사들에 네, 투자를 해서 네. 위험 부담을 줄여야 이제 고령화 사회라든가 또 개개인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에 피해를 덜 보는 방향이니까 이제 이런 개인 종합 자산 관리자 계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 네, 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사실은 계속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뭐 이 2시간은 너무 짧고 이제 앞으로도 이상현 교수님 계속 모셔서 여러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느낀 거는 뭐 축구 경기건 야구 경기건 할 때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선수도 잘해야 되는데 감독이 내가 작전을 잘해서 무조건 이기겠다 하면 지면은 다 감독 책임이 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민간 영역도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너무 내가 다 해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정부의 잘못도 아닌데 정부가 덤터기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정부도 좀 그냥 인기나 단기간에 어떤 좀 선거를 위해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게 아니고 또 민간도 민간의 영역인데 섣부르게 정부에 요구해서 정책에 혼선이 오게 하는 이런 건 좀 서로 정부와 민간이 좀 서로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